안녕하세요. 역사탐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혹시 따뜻한 털 뭉치 하나 끼고 계신가요? 나만 고양이 없어를 외치며 랜선 집사로 활동 중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집 땡땡이 유치원비 벌기 위해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 도장을 찍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서구에서 들어온 현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500년 전 조선 땅에도 지금의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뒤처지지 않는 광기 어린 동물 덕후들이 존재했습니다. 왕관의 무게보다 고양이의 체중을 더 소중히 여겼던 임금님부터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새 한 마리에게 명품 액세서리를 입혔던 양반들까지 엄격한 유교 국가였던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본격 동물 덕질의 현장, 그 뜨겁고도 털 날리는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카리스마의 상징,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서 불같은 정치를 했던 임금, 바로 숙종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호랑이 같은 임금님이 퇴근만 하면, 아니 때로는 출근에서도 180도 변하는 지독한 고양이 집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숙종에게는 운명 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금손. 이름부터 귀티가 좔좔 흐르는 이 녀석은 요즘 말로 하면 노란색 털을 가진 치명적인 매력의 치진양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금손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엄숙하게 정사를 돌보는 편전에서조차 금손이를 무릎에 앉혀두고 신하들의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아니 전하, 어찌 신성한 어좌에 낱낱한 짐승을 올리시옵니까? 대소신료들이 핏대를 세우며 뒷목을 잡고 쓰러져도 숙종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녀석이 내 마음을 너희보다 훨씬 잘 안다며 능청스럽게 고양이 턱을 긁어주곤 했죠. 진정한 덕질은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숙종은 수라상을 받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직접 손으로 결대로 찢어 금손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조선의 지존이 직접 고기를 발라 먹여주는 고양이, 그야말로 조선판 금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로맨스의 끝은 생각보다 눈물겹습니다. 숙종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남겨진 금손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텅 빈 궁궐 안을 돌아다니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주어도 거부하던 금손이는 결국 숙종이 묻힌 명릉 근처에서 굶어 죽고 맙니다.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인원왕후는 짐승이 어찌 이리 충직하단 말이냐며 눈물을 흘렸고 금손이를 고운 비단에 싸서 숙종의 능 곁에 묻어주라 명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하게 된 집사와 고양이. 엄격한 궁궐 담장 너머에 이토록 애틋한 힐링 로맨스가 숨어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임금님이 고양이 집사로 궁궐 안을 훈훈하게 데웠다면 당시 한양 한복판을 주름잡던 힙스터 양반들 사이에서는 매사냥이 최고의 취미이자 사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 사냥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정판 슈퍼카 수집이나 최고급 골프 회원권과 맞먹는 엄청난 재력 과시의 현장이었죠. 당시 양반들 사이에서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길들여진 사냥매, 즉 보라매 한 마리를 팔목에 얹고 다니는 것이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매를 길들이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이때 매에게 입히는 장비들이 그야말로 명품 중의 명품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치미입니다. 매의 꼬리 깃털에 다는 일종의 네임택인데 소뿔이나 뼈를 얇게 갈고 깎아 정교하게 만든 뒤 누구의 매인지 명확히 새겨 넣었습니다. 워낙 귀하고 비싼 매이다 보니 남의 매가 날아오면 이름표인 시치미를 뚝 떼어버리고 자기 것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시치미 떼다라는 말이 바로 이 양반들의 극성맞은 덕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매의 발목에 묶는 가죽 끈인 발끈은 최고급 사슴 가죽에 화려한 비단 실로 자수를 놓았고 매가 날아갈 때 위치를 알리는 방울은 은이나 구리로 종로의 장인들이 직접 세공한 하이엔드 맞춤 제작품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비단 옷을 쫙 빼입고 이 화려한 매를 손등에 얹은 채 저작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이 매복에 털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지 않나?
이번에 특별히 주문 제작한 시침이라네. 조선의 뒷골목은 매일같이 이런 플렉스 배틀이 벌어지는 런웨이였습니다. 거친 밖에서 매사냥으로 재력을 뽐내는 이들이 있었다면 방 안에서 조용히 즐기는 정적인 새 덕질에 빠진 선비들도 대단했습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앵무새나 까투리 같은 귀한 새를 키우며 그 자태와 울음소리를 감상하는 것이 엄청난 유행이었습니다. 특히 실학자 이덕무 같은 학자들은 새의 진심인 트루 러버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새장 속에 새가 얼어 죽을까봐 자신의 방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새에게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차디찬 윗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잠을 잤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새를 위한 전용 보양식 레시피도 존재했습니다. 잣과 콩가루를 꿀에 버무려 동그랗게 완자를 빚어 먹이고 마시는 물도 잎에 맺힌 깨끗한 이슬만 모아다 바쳤습니다. 새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귀한 약재를 다려 먹이느라 밤을 새웠고 수명을 다해 죽기라도 하면 정성껏 무덤을 만들어주고 눈물의 조사를 지어 바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양반은 머리 좋은 앵무새를 입양해 와서는 어떻게든 유교 경전을 외우게 해보겠다며 밤낮으로 새장 앞에 앉아 천자문과 논어를 읊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열혈 반려견 훈련사나 극성 엄마 못지않은 학구열이죠. 고지식해 보이기만 하던 선비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는 단순한 미물이 아니라 팍팍한 벼슬살이와 학문의 고독함을 달래주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소울메이트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낡은 기록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엄격한 신분제와 깐깐한 예법 뒤에 숨겨진 매우 인간적이고 말랑말랑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임금도,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꼿꼿한 선비들도 결국은 퇴근 후 나를 반겨주는 작은 생명체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 품 안으로 파고드는 고양이의 골골송 한 번에 정치판의 시름을 털어내고 무더운 여름날, 하늘을 가르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매의 날갯짓에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는 자유를 꿈꿨던 그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갤러리를 반려동물 사진으로 가득 채우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난감을 흔들어주며 느끼는 이 몽글몽글한 행복은 수백 년 전 조선 한양의 어느 좁은 골목에서 그리고 고궁의 고즈넉한 뒷마당에서 이미 똑같은 온도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